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좀 빨간색이 어떠한 감정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시키죠? 파란색은 우리를 차분하게 만들죠. 초록색과 파란색은. 근데 빨간색은 흥분시켜요. 그죠? 그래서 가시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물가루가 만약에 우전배 달고 차가 지나가면 야단부터 난리를 쳐놔요. 그때 배란기가 돼가지고 암컷이 배가 빨갛게 달아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배란기 시즌 때문에 마치 우편배 달고 차가 암컷인 줄 알고 달려들어가지고 우리 좁고 뭐하고 난리를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빨갛다라는 게 우리를 약간 흥분시키고 긴장시키죠. 그리고 어떤 시간은 흥분과 긴장의 시간이 아름답고 어떨 때는 차분하고 그리고 잘 정돈된 감정이 그런 시간이 아름다울 텐데 여러분들과 재밌게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약간 특히 영국하시는 분들 앞에 서면 제가 한없이 작아져요. 저는 말로밖에 얘기를 못하는데 영국하시는 분들은 몸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아까 소개를 하신 것처럼 몸문연구소 소장인데 2007년에 몸문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2, 13년 전부터 저도 모르게 계속 몸쪽으로 책을 읽고 그런 쪽으로 논문을 쓰고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몸문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비염이 심했어요. 비염이 심하면 계속 자기 자신의 몸을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 우리가 팔다리가 멀쩡하다 그러면 그냥 내가 걷고 내가 뛰는 것 같은데 다리가 부러지면 내가 걷고 뛰는 게 아니라 다리가 걷고 뛰는 거네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의 중축이 의식에서 몸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낙 비염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환절기 그리고 특히 이제 겨울철에 코가 점막이 건조해져 버리고 그러면 마치 마른 갈대밭에서 그 바람에 갈대가 스치는 그런 서거는 소리가 나요. 굉장히 불쾌하죠. 그럼 갑자기 제 지능지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져요. 가장 지능지수가 많이 떨어질수록 몸이 가장 의식이 잘 되죠. 그리고 그러한 몸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가 바로 연구이고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보고 제가 몸문화를 연구한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빈정돼요. 그렇게 몸이 서툴고 그리고 저는 운동을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축구공이 저한테 오면 도망갔어요. 그래서 무슨 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다르겠지만 어느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그쪽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쏟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쪽에 약간 결핍감,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몸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너무나 그 몸의 언어를 구사를 못하기 때문에 답답할지라도 조금 참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아름다운 현실과 그로테스크의 비단이죠. 아마 이 제목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또 미학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예술의 본질, 그리고 예술이 어떻게 현실하고 다른지 그런 이제 맥락이 이해가 되는데 현대사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가 됐죠. 가령 파스칼이 클레오파트라 코가 어떻게 이렇게 했잖아요. 조금만 낮았더라면. 근데 클레오파트라 화장실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걸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에 비교한다면 굉장히 그 당시에 화장술은 굉장히 뒤떨어진 굉장히 후진 화장술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줄리어스 시저하고 안토니오 똑똑하게 만들었지만 아마 지금 그런 화장술하고 나타난다면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따라서 일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 특권층은 아주 소수였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 몸이 마모가 되죠. 그러면 등이 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아름답지를 못했어요. 그럼 그 아름답지 못한 현실을 상쇄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술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현대사회는 예술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래서 뭐 꽃보다 아름다운 뭐 이러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러한 현실에서 그러면 미학의 역할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그 전에 예술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걸 따르면 예술이라는 게 어원적으로 보면 다시 얘기를 했지만 테크놀로지 만드는 거와 관계가 있었죠. 근데 예술은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였었고 현실은 태어나는 거였었죠. 우리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로 옷을 입고 그리고 또 헤어스타일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요. 계속해서. 그러면 오히려 예술가들이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 더욱더 뛰어난지 모르겠어요. 이때 우리가 미화시키는 작업들, 현실이 너무나 아름답게 미화가 되어버렸다면 그러면 예술한테 남아있는 가능성이 무엇인가? 현실의 아름다움을 전부 다 탕진해버리면 그러면 예술에게 기존의 전통적 예술에게 남아있는 역할은 사라지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변모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추의 미학이라든지 또 그로테스크의 미학 그리고 아름다움보다는 숭고 이런 것들의 20세기 미학보다 축이 그쪽으로 올라갔었는데 한 10년, 20년 전부터 다시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비드 히키라는 미국의 유명한 미술 평론가가 90년대 초반에 다시 아름다움이 부활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많은 철학자들이 그 전에 버림받았던 아름다움에 다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아름다움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아름다움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20세기의 미학이 어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학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예술과 현실의 경계가 옛날에 뚜렷했다면 지금 경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죠. 그랬을 때 영국도 마찬가지죠. 예술 혹은 조금 더 폭을 넓힌다면 학문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다시 든다면 19세기 말에 구한 말에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의사들 또 지리학자들 이런 사람 우리나라 많이 방문했었어요. 가장 잘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생활상을 궁유했던 많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특히 시골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여자들은 한 30이 되면 벌써 할머니가 돼버린다. 남자는 40 되면 할아버지가 돼버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문명화되지 못한 혹은 그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빌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해야 되는 힘을 써야 되는 일은 대부분 다 기술이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인간이 직접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갱이질을 하고 삽질하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몸이 계속 망가졌거든요. 그러면 사실 30살 되면 여자들은 거의 특히 여자들은 밭에서 일을 하니까 허리를 구부리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금방 이제 허리가 굽어지고 그리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비바람에 노출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금방 노화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배운다면 지금 아마 50이 돼도 그 당시에 30살 됐던 아저씨나 아줌마들보다 요새 사람들이 더욱더 젊게 보일 거예요. 그만큼 현실이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이 우리가 아름다워졌다. 그리고 아름답지 못하는 시절에는 예술의 책임이 혹은 예술의 기능이 아름답게 창조했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이 성격이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자, 이 정도를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저는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는 자료도 여러분들이 핸드아웃으로 나눠 갖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앞뒤 한 페이지, 두 페이지짜리 자료는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을
글로 쓰려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쓰지를 못했어요. 개인적인 고백을 한다면 제가 약간 지금 좀비 상태예요. 왜 좀비 상태냐면 옛날 같으면 저는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우울증 환자거든요. 그리고 2년 이상 우울증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저를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해맑게 웃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우울증 환자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약을 끊어보래요. 그래서 약을 끊은 지 일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증상들이 막 나타나요. 심심치 않게. 그래서 제 의식에 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세포에서 핵을 제거하고 나오면 거기에 이제 핵이 없는 물질들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핵이 없으니까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엉뚱한 대로 튈지도 몰라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강의로 쓰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 강의를 수락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강의에 묻어가자. 그러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체험회를 끝낼 수가 있잖아요. 이 어찌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있으리라 하면서 그 일 때문에 수락도 했었는데, 근데 덕헉 제가 핵이 추출이 돼가지고 강의로 쓰는 거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아마 다음 주에 만나면 제가 컨디션이 더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는 제가 바디 랭귀지가 더욱더 환해지도 모르는데 기대해 보십시오. 자, 그 2페이지로 나왔던 것은 제가 옛날 생각을 하면서 잠시 간단히 써놓은 건데요. 옛날에 제가 드가의 그림을 좋아한다고 써놨죠. 그 젊은 소녀. 그 그림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생기지 않은 여자들은 여자 잘 안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매불망 그러한 여자를 찾았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 첫사랑이 닮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20대, 10대 후반 그때 누가 가장 이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림 속 여자들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김추자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김추자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현실에서 우리가 진짜로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 이런 것들은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림 속으로 또 역사 속으로 우리가 돌아서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할 때 그냥 아름답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통을 하고 싶어 하죠. 누가 가장 아름답다더라. 그 드가의 그림을 보여주면 야, 이 여자는 너무 이지적으로 생겼다. 혹은 너무 고집스럽게 생겼죠. 근데 저는 좀 고집스럽고 백탁하고 성깔 있고 이런 여자를 좋아해서 지금도 그렇거든요. 집사람한테 저는 딱 잡혀 살아요. 집사람이 굉장히 강해요. 얘가 세고 이 여자보다 더 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걸 보고 너는 그런 스타일이라 등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가시물고기다. 그 소통을 안 해요. 무조건 빨간색만 보면 무조건 달려들어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소통을 하잖아요. 소통하고 아름답다는 거하고 뗄 수 없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럼 그 당시에는 그림을 가지고 보냈다면 지금은 가수들이나 소녀시대나 탤런트들이나 우리가 소통하는 그러한 대상이 달라진 거죠. 지금은 그림보다는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아름다우니까 그 사람들 가지고 소통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그 점에 있어서 벌써 저희가 얘기하지 않은 그러한 주제하고 맥이 닿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4차례 걸쳐서 강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 들어가신 분들 보셨죠? 오늘은 그런데스크의 미학의 주제인데 그러면 도대체 미학이 무엇일까? 미학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대사회와 미학, 특히 근대에 들어오면서 왜 미학이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그로테스크의 미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에서 그로테스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제가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이 5개를 문장을 간단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심리적인 사회이다. 현실이 그림보다 더 아름다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냥 아름다워진 게 아니라 아름다워야 뭔가 소통이 되고, 그리고 아름다우면 뭔가 취직도 잘 되고 학점도 더 잘 받을 수 있고, 뭔가가 아름다우면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때 우리 이런 사회를 심리적인 사회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회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 멋있느냐 그러면 힘이 센 사람이나, 고대 시대에는 힘이 센 사람이 왕이었었죠. 그 다음에는 도덕적인 사람들, 올바른 행동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보다는 멋있는 사람이 가장 우리에게 많이 우리가 가장 호소를 많이 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주 도덕적인 사람인데 따분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지금은 인기가 없어요. 근데 아주 사악할지라도 재밌고 재밌으면 폼도 나고 그러면 왠지 끌리게 되거든요. 아마 그냥 빈말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생활에서 느끼실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 막스 베버가 현대사회가 심리적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좋다 나쁘다. 그러면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 현대에서는 좋다 싫다의 판단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달리 말하면 포민한다, 포민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달리 말하면 쪽팔린다,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가치관 체계가 바뀌어졌다는 거. 아마 이러한 심리적 사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강의 도중에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심리적인 사회라면, 심리적인 사회를 다루는 학문의 분야가 바로 미학이죠.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어떤 판단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치하면 옳은 것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릇된 것인데, 근데 심리적인 사회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 달리 말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기쁘게 만드는가. 기쁘게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기쁘게 만들지 않는 것은 추한 것이고, 그렇다면 왜 근대 문턱에서 미학이 감각의 학문으로 등장했던가. 따라서 미학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사회가 심리적인 사회라면 이런 현대사회의 성격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두 번째 명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예술의 목적이 아름다움의 창조였었다. 현실의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결핍된 아름다움을 예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창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 지금은 현실이 예술보다 더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결국 예술가들은 아름다움에 버림받고, 그래서 결국 시선을 추로 혹은 숭고함이나 그로테스크로 돌리게 됐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 미학이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우리한테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딱 봤을 때 흐뭇해지고, 그리고 모든 감각세포가 열려요. 그러면서 아주 행복한 그런 분위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추를 보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고약해지죠. 그리고 가까이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도망가고 싶어져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아름다움을, 어떻게 예술이 가능한가? 이때는 다른 모드로 접어들게 돼요. 이때는 직관적인 감각적인 뭐가 아니라 해석의 모드로 접어들어요. 이건 지금 얘기하기는 약간 복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죠.
기존 미학 역할을 우리가 엄습한다면 직관의 미학이 지금은 해석의 미학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있는 것을 감상하고 향유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서 정하고 간섭하는 그러한 현실 간섭적인 저항적인 그러한 태도가 20세기 예술의 주된 경향이었었다.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얼굴에 침을 뱉어라.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에 침을 뱉으면 침이 흘러내리겠죠.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바라다 보는 게 아마 예술가들의 악취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로테스크 주제로 돌아온다면 그로테스크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주는 그러한 미적인 차원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직관적인 반응에서 이제 바라보고 해석하는 반응 쪽으로 미학적인 전환이 일어났던 게 2세기인데 다시 20세기, 21세기 초반, 20세기 후반에 다시 이제 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한 달 동안 4번 강의를 하면서 그 주제는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지금 개괄을 다시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신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현실의 원리가 되었다. 따라서 예술이라는 것은 현실로부터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됐었다. 등을 돌면서 예술이 만들어낸 추, 이게 20세기 미학의 주된 경향이었었고 주된 정조였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예술을 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러한 그 미적인 전환을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할 때, 창조를 하고 연구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재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가 관심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인지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미학이란 무엇인지, 왜 미학이라는 학문이 해동을 하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모든 게 변하듯이 미학도 역사가 있죠. 미학이라는 게 어떠한 역사적인 과정을 밟아왔는지, 그리고 왜 20세기, 19세기 후반부터 이러한 숭고의 미학이나 수의 미학이 대세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 기본 전제로 깔려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가 신비적인 사회이다. 그러면 가장 이제 중요한 질문이 미학이란 무엇인가요? 미학이란 무엇인가? 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미학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실 분 계세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예,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각의 학문이죠. 그 미학이라는 학문의 분야는 18세기에 생겨났어요. 그리고 에스테틱스라는 게 감각의 학문이거든요. 감각. 여기서 우리가 갈등 기로에 설 수가 있어요. 여기는 한편으로는 아름다움의 학문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각의 학문이에요. 그럼 감각하고 아름다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근데 근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미학을 얘기할 때 그것은 아름다움의 학문이라기보다는 감각의 학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다 올바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학이 18세기에 탄생했었다.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왜 감각의 학문이 굳이 태어나야 됐을까? 학문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탐구하는 게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학문은 형이상학적일 수밖에 없죠. 우주의 기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주의 기본 원소 물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원이란 무엇인지, 이성이란 무엇인지, 특히 고대 철학에 있어서는 순간적으로 머물다가 사라져 지나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영원하게 지속되는 것들. 그래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영혼,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성을 주된 연구의 주제로 삼았었죠. 근데 미학이라는 것은 감각의 학문이잖아요. 그럼 감각하는 것은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도 감각을 하지만 살아있는 존재들은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은 감각이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감각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학문으로 머리에 쌓아매고 연구를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문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지형이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떠한 변화, 어떠한 변천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근대로 접어들기 이전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아름다움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이걸 간단히 한번 살펴보긴 하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때는 미학이라는 독립된 분과 학문은 없었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철학의 한 분야였었죠. 그리고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은 언제나 진선미의 가치가 있었죠. 그리고 아름다운데 선이 아니다, 진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짜 아름다움이라고 그런 식으로 다시 평가를 재조정을 했었는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철학에 있어서는 미학이라는 것은 독립된 하나의 분과 학문이 아니라 철학의 하나의 주제였었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 주제는 무시할 수 없는 주제였었죠. 이 주제를 접근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우주론적인 맥락에서 접근을 했었어요. 비단 미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고대 철학에 있어서는 철학 자체가 모든 학문이었었죠. 그때는 분과 학문이 아니라 통섭, 통합 학문이었었죠. 지금 오늘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번 시간 얘기해서 간단히 제가 개괄에 대해서였는데 지금 아름다움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소모를 해버렸어요. 근데 다시 이제 조금 오늘 얘기할 순서를 얘기한다면 고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에 근대로 접어들면서 아름다움이 어떤 식으로 감각으로서 정의되기 시작했는지, 여기서는 세 명의 탁월한 이론가 철학자들 얘기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에드먼 버크고요. 두 번째는 칸트, 그리고 세 번째는 슐러. 그리고 이러한 미학의 탄생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근대에 미학이 탄생할 수가 없었는지 그러한 그 문명사적인 얘기도 잠깐 할 생각입니다. 제가 미학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분이 아름다움의 학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저는 그 에스테틱스라는 어원을 가지고 본다면 이것은 감각의 학문이다. 그러면 두 갈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두 질문의 차이가 무엇인가?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하고 감각을 얘기하는 거하고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고대 힐랍 시대에 있어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플라톤이든 소크라테스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화두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문제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했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정의를 낼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개념이잖아요. 저는 한가인이 되게 안 이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한가인이 되게 이쁘대요. 그리고 저보고 한가인하고 데이트하면 저는 안 해요.
그리고 한가인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을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가 이쁠까?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열불을 내면서 저를 이해를 못하겠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름답다는 말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은 보편적인 개념이죠.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그 개념에 적용되는 특수한 사태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망라해 줘야 돼요. 그런데 보편적인 개념 아름다움이 있지만 아름다움이 일단 현실에 적용되면 전부 다 달라지거든요. 취향의 문제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이런 문제에 고민하다가 소크라테스가 그 위대한 철학자가 고개를 떨구면서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런 식으로 포기를 했던 문제이기도 한데, 그 당시 문화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아름다움이 어떻게 이해됐는지 이걸 한번 살펴본다면, 그 당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화, 대칭, 균형, 그리고 제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되는 제 자리에 있는 것, 다른 데 가서 방황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약간 이제 너무 서술적으로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아마 접해봤을 거예요. 거기서 가장 이제 우리한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천지가 창조됐는가. 이것은 고대 히랍 신화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의 창조 신화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눈인지 코인지 입인지 머리카락인지 이빨인지 구별 안 돼요. 모든 게 혼자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카오스죠. 물, 불, 공기, 흙, 네 원소가 갈라지질 않았었죠. 동양식으로 말한다면 월, 화, 수, 목, 금, 토, 흙, 쇠, 나무, 불 등등의 것들이 서로 분화되지 않고 서로 짬뽕에 대해서 혼자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굉장히 못생긴 사람 보고 너는 그게 눈이냐 다축구멍이냐. 저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눈이 눈답게 생겨야 되는데 눈이 눈답지를 못해요. 코가 코 같아야 되는데 코가 너무나 주먹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주먹고 들창포 했어요. 그리고 콧구멍은 밑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왜 콧구멍이 위로 뚫려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카오스죠. 말이 안 되는 상태.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말을 제대로 발음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비염이 굉장히 심해지면 제대로 발음 못해요. 근데 오늘은 비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못하려도 못할 수는 없겠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 사랑합니다를 발음을 엉망으로 하면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네? 여러분 다시요. 예. 예.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백지하다죠. 사랑같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사람의 편을 쓰고 말을 적당히 할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말이 음절이 분절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분절이 안 돼버리면 사랑인지 살람인지 쌀롱인지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러면 분화되지 않은 상태, 이걸 달리 말하면 굉장히 못생긴 상태죠. 못생겼다는 것은 생겨야 되는데 생기다 말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돼야 되는데 살롱 이런 식으로 아직은 완벽하게 발음이 안 됐어요. 이게 바로 분절이죠. 다른 어휘하고 다른 말하고 다른 발성하고 분화가 돼야 되는데 되질 않는 거예요. 카오스가 바로 그거잖아요. 분화되지 않은 상태. 그럼 분화된다면 어떻게 돼요?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낮은 것은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가볍고 무거운 정도에 따라 가지고 공기가 되기도 하고 땅이 되기도 하고 바위가 되기도 하고 강물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의 질서가 생기죠.
강물이 있고 그리고 바위가 있고 흙이 있고. 근데 그 홍수 나가지고 중랑천 같은 데가 범람을 하면 이때는 물인지 흙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 흙탕물이라고 그러죠. 흙탕물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행복하지 못해요. 원찮죠. 이게 이제 아름다운 조화 상태 그런 식으로 조화가 흐트러져 좀 망가져가지고 조화 이전에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퇴행하는 것이죠. 아름다움이라는 시점을 본다면 우주 창조, 질서, 그리고 위계 질서 이거의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목적론적이죠. 왜 불이 위로 올라가는가? 우리를 비춰주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론이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왜 돌을 위로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는가? 왜 떨어질까요? 그 당시에는 만유인력 법칙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가 굉장히 골 때리죠. 돌의 고향은 땅이다. 우리가 직장에 갔다 와도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돌도 집을 떠나면 굉장히 마음이 횡하고 허전해하다가 이윽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거 바로 자기 자리잖아요. 자기 자리 있다라는 거. 자기 집다라는 게 이렇게 한목적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러면서 그게 동시에 아름다웠던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은 진리나 선하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요. 이게 우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피타고라스는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악기 같은 경우에도 왜 현 같은 경우에는 그 텐션에 따라 가지고 혹은 줄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수학적 비율에 따라서 음이 나뉘잖아요. 근데 우주에도 그러한 음악이 새어나오고 있다. 우주의 음악이 있다. 그래서 가만히 밤에 만물이 잠든 밤에 귀를 기울이고 우주의 소리를 들으면 그때 가장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한번 그 경지를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체험을 해보십시오. 아무튼 우주가 이런 조화이기 때문에 조화가 시각적으로도 보이지만 청각적으로도 그러한 우주의 음악을 연주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때 우주의 선율이라는 게 아까 현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타줄. 그러면 길이를 짧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께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만 이제 도리발솔라에서 음이 나눠지잖아요. 그럼 왜 음이 칠음으로 나뉘는가? 이것은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이 7으로 나누는 거하고 관계가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수밀관된 어떠한 질서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은 그러니까 추한 거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플라톤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만약 우리가 인간이 살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아름다움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모든 사물은 부분들의 합이다. 부분들의 합이라는 게 아까 했던 것처럼 물, 불, 공기, 흙 이런 것들이 합이기 때문에 영어는 콤비네이션이잖아요. 그리고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은 콤비네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콤비를 잘 맞춘다. 여러분들 전부 다 그러한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 번도 콤비가 제대로 안 된 분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러한 미적 취향이 없어요. 그래서 전 콤비를 맞출 줄 몰라요. 집사람이 다 입혀줘요. 저는 마네킹이에요. 전 제 스스로의 취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아내의 남자예요. 그리고 창피한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우유를 마시는데 맛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우유가 좀 상한 것 같다 그랬더니 상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유를 끝까지 다 마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들내미가 대학교 4학년인데 딱 그거 보더니 한심하다는 듯이
아빠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길래 상한 우주하고 그렇지 않은 우주도 모르느냐. 제가 바로 카오스예요. 상한과 그러지 못한 걸 구별 못한다라는 게 이게 카오스죠. 그리고 이건 약간 인간으로서는 결격사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튼 아름다움의 것이란 우주적인 질서하고 그리고 배열하고 수학적인 배분하고 콤비네이션하고 맞물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콤비네이션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 고대 맥락에서 본다면 콤비네이션은 우주의 콤비네이션을 따라야 돼요. 왜? 나는 소우주이기 때문에 나의 아름다움은 나의 개성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대우주의 반영이 되죠. 그리고 가운데 기본 원리 카오스 또 코스모스 하모니아 써 있잖아요. 이거 이제 제가 관심 가지고 연구하는 주제이긴 한데 우리가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살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살은 아직 몸에 대한 산이죠. 혹은 내 몸에서 떼어내고 싶은 거. 그래서 저도 똥뼈가 있는데 이걸 떼어내고 싶어 하죠. 왜냐면 그게 있으면 내 몸 같지 않고 좀 혹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혼자 하는 살을 내 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어찌 본다면 미학의 기본적인 원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현대 몸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어떻게 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살을 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몸을 제대로 못 만들면 살이 비집고 나오죠. 그게 굉장히 불쾌하죠. 이걸 다시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 이 당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라 선이면서 동시에 미였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혹은 어떤 개별적인 대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에 거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미술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제 얘기를 재밌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제 계산에 따르면 지금이 5시 50분 되면 안 돼요. 5시 한 20분 돼야 될 텐데 큰일 났어요. 자, 여기 되시면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그 미술 새로운 아름다움이 탄생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중세는 왜냐하면 암흑의 시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미적으로 본다면 암흑의 시기였어요. 근데 르네상스 시대가 새로 이제 육체를 발견했죠. 그래서 살을 어떻게 몸으로 아름답게 재현할 것인가. 이때 가장 먼저 착안했던 게 바로 아까 했던 콤비네이션, 배율, 배분, 비례 이라는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림이 있는데 다빈치의 인체상, 팔등신 전부 다 여기서 그런 개념이 왔던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형상은 원이죠. 그러면 원에 유추해가지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등분을 나눴을 때 어떤 식의 배분이 가장 아름다운가? 그러면 팔과 다리의 길이가 저런 식으로 그 원에 맞물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듀러가 다빈치 같은 경우에도 아름다운 여자를 그릴 때 어떻게 그랬었냐면 그 모델을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모델이 3사람, 5사람 쓰면서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따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배분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현실에 있는 아름다움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 가능한 모든 콤비네이션을 새롭게 이제 배치하는 것.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현실을 제대로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아프레이드 듀러 같은 경우는 격자창 얘기를 했어요. 격자창을 놔두고 모델 저쪽 놔두면 2분의 1 치면 뭐가 있고 4분의 1 치면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그 캔버스에 배분 비율하고 1대1로 대응하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그 배분과 이런 식으로 우주와 유사성, 이것은 사실 우리의 신화적인 사유를 지배하고 있어요. 저게 지금 뭐 같아요? 맨 왼쪽에 있는 인삼 산삼 같죠? 근데 사람처럼 보여요. 사람처럼 보이면 우리가 중세시대 때, 근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여자가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간장을 마시기도 했었죠. 근데 이 당시는 유럽에서는 저게 영어로 맨드레이크라고 해요. 맨드레이크. 맨드레이크 뿌리를 먹으면 애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 이거 바로 소우주, 대우주, 그리고 유사성,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유사성 원리죠. 저런 뿌리가 사람처럼 생겼다라면 사람이 생긴 것과도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임신의 식품을 먹으면 떨어질 거다. 그리고 또 근대 시대에 성병에 걸리면 수은을 먹었어요. 모차르트가 수은 중독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슈베르트도 매독 때문에 죽었다는 거고. 근데 그 당시에 다른 얘기 없어서 전부 다 수은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장의 신이 헤르메스거든요. 근데 헤르메스가 또 수은의 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병 걸리는 것은 시장 통해 가지고 홍경에 가서 성병 걸리는 거다. 그러면 시장의 신 헤르메스, 수은,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치유책을 찾았던 거예요. 굉장히 주술적인 원시적인 생각인데 지금도 여러분들 그러한 성향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잖아요. 너라고 그녀의 눈동자가 무슨 상관 있어요? 다시 앞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재현할 때도 저기 중간에 디코럼하고 써있는 글을 보세요. 적어도 그 대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이에요. 겁쟁이는 머리카락이 부드럽대요. 여러분들 한번 머리카락을 만져보세요. 저는 돼지들 같아요. 절대로 겁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겁쟁이는 앉아서만 지냈기 때문에 등이 굽는데요. 근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등이 굽잖아요. 등이 굽고 눈빛이 눈에 빛이 없대요. 그리고 눈을 자주 깜빡인대요. 이게 겁쟁이래요. 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겁쟁이는 겉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그 겉을 보면 속을 알 수가 있어요. 속은 안 보이죠. 겉이 일종의 쓰여져 있는 운명체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겉하고 속하고 숨이 상관되죠. 이게 바로 아름다움은 선이 된 거죠. 겉이 추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부가 밝고 피부가 반짝반짝 윤이라고 약간 불그레하면 미친 사람이래요. 왜? 광희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다. 그럼 열이 많으면 장렬하잖아요. 태양이 장렬하니까 빛이 나고 몸에 열이 올라고 발그랗게 색깔이 바뀐대요. 그리고 작은 사람은 행동이 민첩하고 빠르대요. 왜? 혈액순환을 하잖아요. 근데 큰 사람은 한 바퀴 돌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1시간 걸린다면. 저처럼 작은 사람은 10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로 행동이 빠르다. 이거 말이 그 당시에 말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문학 작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등장인물들 묘사를 했었어요. 자, 이걸 본다라면 아까 그 맨드레이크 뿌리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개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전 우주의 반영이죠. 그리고 전 우주의 반영이면서 동시에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질서를
보여주죠. 겉이 아름다우면 속은 선한 거죠. 그리고 겉이 추하면 속은 악한 거고요. 근데 여기 예외가 한 명 있죠. 예외. 위대한 예외. 그 얘기는 나중에 크로테스가 할 때 얘기할게요. 위대한 예외가 바로 소크라테스죠. 진짜 못생겼잖아요. 아까 것처럼 코가 코같이 않게 생겼었고. 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죠? 예술은 만들기다. 예술의 어원이 테크놀로지하고 똑같다라는 거 혹시 아는 분 계세요? 테크네, 예술의 어원이 테크니였었어요. 테크네에서 예술, 테크놀로지라는 식으로 분화가 됐었고요. 이것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맨 처음 얘기했던 주제로 돌아와가지고 현실이 만약에 충분히 아름답지 않다면 충분히 아름답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예술이었었죠. 따라서 그러한 만들기 그리고 그 당시는 현실을 아름답게 만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현실의 결핍을 예술이 보완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셰익스피어 읽는 경우에도 또 고전적 작품을 읽게 되면 거기에 심신찾기 이런 대목들이 드러나요. 자연이 충분히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학문이고 예술이다. 이런 구절들이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근대에 접어들면서 미학이라는 게 탄생했을까? 이제 이 문제의식을 우리가 직면을 하게 돼요. 만약 옛날이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딱 본 다음에 제가 키가 166이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2cm가 더 줄어들었어요. 165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읽었으면 금방 판단이 돼요. 야, 저 사람은 키가 작으니까 굉장히 행동이 민첩할 거다. 그래서 100m 세계 신기록 보여줘가 누구죠? 네? 예, 볼트죠. 볼트는 키가 170 넘을 거요. 예, 그러면 볼트가 저보다 더 빨리 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 맥락에서는. 그럼 여러분들 저를 딱 보면 모든 게 판단이 되어버려요. 이게 바로 속지 않는 세상이죠. 아무리 속이려고 할지라도 사기꾼은 눈을 껌뻑껌뻑 하잖아요. 그래도 머리카락이 물처럼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겁쟁이죠. 이런 세상은 안정된 세상이에요. 믿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고 의지할 수가 없다. 속하고 안 하고 다르다. 이러한 위기, 이러한 문제의식, 이게 근대 이러한 문제의식이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전에는 나를 보고 모르면 내 생년월일을 보면 사주팔자, 그 다음에 무슨 자리인지 별자리 이걸 보면 모든 비밀이 풀리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리 봐도 비밀이 풀리질 않는다. 나라는 사람을 혹은 아무리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의 내면을 읽을 수가 없다. 외면하고 내면하고 달라진다. 그러면 물질하고 정신하고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분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분화가 일어났는지 이것을 간단히 사회경제적으로 간단히 살펴보긴 하죠. 우선 첫 번째는 중세까지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프랑스革命이 일어날 때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근대로 접어들면서 상공업의 발달을 하기 시작하죠. 농사, 귀족들은 언제나 아까 얘기했던 돌처럼 제자리에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켜요. 근데 장사꾼들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장사꾼들이 가장 천대받았어요. 왜? 지자리에 안 있으니까. 산업공상이라는 위계 질서가 그 선비들, 귀족들은 사회적인 위계 질서의 상층부에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장원, 자기 땅을 가지고 있죠. 땅을 판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 인격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동하는 직업이 바로 상업이잖아요. 상업이라는 것은 안정된 질서를 교란시킬 수가 있어요. 언제나 거기에 불안해,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정된 사회에서는 상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근대사회라는 것은 점점 상인들이 자기 세력을 부리면서 부르주아지로 세계 제왕으로 군림하게 된 게 바로 근대사회잖아요. 따라서 고정된 질서에서 이동성으로 고체가 액체가 되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 주도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근대사회, 그리고 부르주아의 등장, 탄생이죠. 그리고 그전 귀족사회에서는, 신분사회에서는 내가 만약 양반이라면 양반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팔자걸음을 걷잖아요. 그리고 하인들은 팔자걸음을 안 걸어요. 종종걸음을 걷잖아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연습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양반이 천천히 걷거든요. 근데 하인은 뛰듯이 걷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하인은 겉으로도 자기가 하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시민계급이 부상을 하면서 이 시민계급은 그러한 고정된 질서, 비집고 들어가지고 그것을 와해시키는 계층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신분에 맞게 행동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나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것과 무관하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을 세상에 외치는 이러한 새로운 계층이, 새로운 시민층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개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렘브란트가 왜 이렇게 많은 초상화를 그렸던가? 렘브란트는 일생을 거쳐서 초상화를 거의 매년 그렸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초상화를 보니까 굉장히 안쓰럽죠. 벌써 눈에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의식, 그림자가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욱더 나이 들었을 때 그린 그림은 끔찍해요. 그리고 그런 끔찍한 자기 자신의 모든 변화를 렘브란트는 추적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시면 렘브란트 그림을 한번 그 인터넷에서 찾아가서 보세요. 계속해서 달라지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거는 그림으로 그려주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이지, 젊은 시절의 예수님, 그 다음에 시체가 돼가지고 부패하는 예수님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루벤스 그림을 보게 되면 십자가 예수를 내리는데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약간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이 그냥 떨어져 내려요. 그래서 사지가 풀려버렸어요. 이런 식의 예수를 그린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쪽이 신성모독이죠. 근데 그전에는 예수를 그릴 때는 언제나 유형적으로 그렸거든요. 예수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접어들면서는 예수님을 그런 유형이 아니라 개별자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초상화가 새로운 예술의 장르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을 해보죠. 그전에는 사람 다 걸어가는 거 보면 그 천민인지 노예인지 자유민인지 귀족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까봐 노예가 도망가면 어떻겠죠? 등에다 낙인을 찍잖아요. 우리가 혹시라도 착각하면 안 되니까 혼란의 가능성을, 카오스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회질서를 우리 몸에다가도 각인을 해놨던 거예요. 근데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사람을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됐어요. 저는 분명히 사기꾼 같은데 말하는 건 소크라테스 말을 해요. 인류가 굉장히 헷갈려요. 도대체
나를 보고 어쩌란 말이냐, 세상을 때 어찌 봐야 될 것인가.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혹시 이게 지금 화면에 있는 영화 포스터인데 혹시 뭔지 아세요? 부시맨. 부시맨은 어떻게 아세요? 이건 제가 20대 때 봤던 영화인데 여러분들 저하고 세대 되게 많이 나지 않아요? 저는 참고로 58년생이고요. The gods must be crazy. 제목이 그런데 우리말은 부시맨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비행기 가다가 콜라병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콜라병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 이게 바로 이 영화의 테마잖아요. 보시면 콜라가 뭔지를 몰라요. 콜라가 뭔지 모르니까 콜라가 모든 게 돼버려요. 이가 축구를 하기도 하고, 이가 아주 배 아프면 이제 유장약으로 소화불량 치료약을 쓰기도 하고, 이가 아주 기도를 하기도 하고, 모든 게 돼버리거든요. 이거 바로 유익이죠. 콜라는 콜라야 되는데 콜라가 모든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생긴 사람 그냥 못생기고 사악해야 되는데 못생긴 사람이 소크라테스 되어버렸어요.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죠. 더 이상 우리가 우리 감각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감각의 질서가, 우주인 질서가 마련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질서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경험하라고 세상을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근대 분통에서 이런 질서가 갑자기 균열음을 내면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전까지는 당연하게 봤던 거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전부 다 아는 게 전부 다 모르는 걸로 바뀌는 그런 극적인 전환의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성이 아니라 이성을 가능했던 그 전에 근거로 따져보려고 하면 우리의 강력한 경험이거든요. 그러면 경험이 혼자나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랬을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로 하죠. 지금 우리가 근대 문턱에서 그 겉하고 안,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사이의 관계가 이완되고 틀어지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 바로 혼란이라고 했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혹은 이걸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벗어났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안은 없어. 겉밖에 없어. 이것도 가능한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선한지 악한지 그리고 현명한지 아닌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질서가 모든 게 돼버리거든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죠. 그리고 이전에 본다면 어찌 본다면 현대사회는 새로운 고대 시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고대 사회는 객관적인 사회 질서가 그러한 내면과 외면의 상응 관계를 보증해 줬어요. 왜? 상놈이 양반 행사를 하면 잡혀가지고 곤장 맞고 자칫하면 목이 잘리죠. 어긋나는 거, 질서에서 벗어난 것은 전부 다 왕이, 귀족이 다 해결해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가면 돼, 끝까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결해주는 권력이나 주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객관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외면을 믿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편으로는 이게 내면에 대한 허무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 별차에서 다 똑같은 거지. 허무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혹은 겉에 대한 영웅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속은 어찌되든 괜찮다. 나는 끝까지 도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쪽으로 우리가 이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를테면 이제 그 문화의 어떠한 현주소를 마련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엄청 심하죠. 세계에서 화장품 소모량이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남자 화장품은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두 번째 나라가 어디 잊어버렸어요. 근데 거기보다 우리가 2배에서 높아요. 엄청나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성형수술 많이 한다라고 욕하는데 그 전체 횟수가 아니라 인구당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독일에서 온 친구를 만났는데 독일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살기 좋은 나라예요. 키가 작으면 루저라고 하잖아요. 근데 동양 사람인지 뭐 흑인인지 백인인지 이런 거 별로 밖으로 거의 표현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을 안 써도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형수술 안 받아도 돼요. 키높이 구두 안 신어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별나죠. 어찌 본다면 그 상실된 내면을 그러한 내면을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심리 이 우리한테 굉장히 홍수처럼 질펀하게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긴 하고요. 아무튼 이런 근대적인 문제식이 탁 불그러져 튀어나온다면 이것은 판단에 우리가 뭔가 사물을 보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기 위해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판단의 어려움을 초래하죠. 총체적인 판단의 난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걸 달리 말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감각 내용이 갑자기 낯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낯선 감각의 내용, 감각의 알갱이들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미학이라는 말은 바움가르텐이 18세기 후반에 바움가르텐이 미학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그 용어를 썼었는데 바움가르텐 그 용어를 썼을 때는 약간 그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런 차원에 보다 많이 기울어졌었어요. 잘못된 감각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에서 미학과는 약간 거리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미학할 때 가장 이제 많이 언급하는 고전적인 이론가 중에 한 사람이 에드먼 버크죠. 그리고 버크는 어찌 본다면 근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전적인 멘탈리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유로 에드먼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을 쓰기도 했었죠. 그리고 영국 보수주의의 정신적인 이론적인 버팀목 지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버크가 얘기하는 감각적인 질서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왜 보수적인가?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랬죠. 추한 것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고통과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생존 가능성 높이고 그리고 또 자손, 생존이 생식이 보장이 될 때 우리는 기쁨이 있죠. 이게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번식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죠.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 이때 고통, 괴로움, 슬픔이 생겨나죠. 이 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감각은 기쁨과 슬픔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랬을 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에드먼 버크 같은 경우는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은 추함이다. 그러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을 에드먼 버크는 굉장히 여성적인 걸 봤어요. 우리가 지금 스크린에다가 어떤 그림을 띄워서 보여준다 해보자고요. 지금 이 그림을 띄워서 보여주는데 그림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림이 한 10분의 1 정도만 스크린에 띄워진다면 여러분들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한눈에 전체가 들어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바다 앞에 있을 때 혹은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게 되면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아름다운 것은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눈에 들어오면 동시에 부드러운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던 버크는 가장 기본적 감정을 기쁨하고 슬픔으로 잡았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하다. 하나는 아름다움의 반응, 그리고 그 반대는 추함이죠. 그거 약간 다른 범주가 있는 게 바로 숭고함이다. 숭고함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너무 크거나, 그리고 부드러운 게 아니라 거칠거나, 그리고 우리한테 평온한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들끓게 하거나 경쟁을 시키거나 전쟁 영화를 볼 때 이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숭고함이 아름다움이 아니다. 따라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작고 부드럽고 질서정연하고 어두운 게 아니라 밝고 언약한 것이다. 반면에 단단하고 거대하고 혼란스럽고 어둡고 그리고 변화의 폭이 너무나 크고 이런 경우에는 추함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숭고함이다라고 범주를 구별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다의 부드럽다의 반대는 거친 거죠. 근데 작으면서 거칠 수가 있겠죠. 작으면서 거칠 때는 추함이 되죠. 근데 규모가 압도적으로 너무나 커가지고 우주처럼 컸을 때 이때는 우리 마음이 기쁨, 슬픔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염량을 초과해버려요. 그랬을 때는 압도돼가지고 전율하듯이 그때 이제 우리한테 어떤 숭고의 감정이 온다는 것인데 숭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기 위해서니까 이 정도로 멈추기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버크에게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지극히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움의 느낌들, 우리를 흐뭇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들 이것을 아름다움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목록화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들이 흑인을 봤을 때 흑인은 아름다울까? 흑인은 아름다울 수가 없죠. 왜? 지금 여기 아름다움의 질서를 보게 되면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흑인 여성적인 흑인 여성을 보는 경우도 밝지는 않죠. 어둡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추함이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한국 사람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보면 아름답게 보일까요? 한국 여자를? 버크가 봤을 때? 왜 한국 여자는 저렇게 생겼을까? 아마 이렇게 볼 가능성이 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에던 버크는 근대 얘기를 하지만 근대의 증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름다움이라는 판단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이게 아름다운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미처 신랄하게 실감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름다움의 기준이 인종적이에요. 그러면 인종을 벗어날 경우에는 이러한 버크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더 이상 통용되지는 않아요. 한 가지에 우리가 흑인들 보고 검다라고 그러잖아요. 검다라는 것은 불길한 색이에요. 흑인은 자기네들 보고 검다라는 말 절대로 사용 안 해요. 마호가니 아니면 호두 빛깔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는 빛난다라고 해요. 마호가니 빛으로 빛난다. 따라서 백인이 빛나는 것처럼 흑인도 빛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검다라는 이런 언어는 흑인은 사용을 안 해요. 검다라는 것은 선악의 개념이 거기에 묻어 있잖아요. 그냥 중립적인 검고 흰색이 아니라 선악이 이미 바닥에 깔려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버크가 이미 이런 얘기 했을 때 얼굴이 희고 부드럽고 여기에 이미 고전시대의 미학처럼 이미 선악이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미학에 있어서 위기를 소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왜 20세기에 미학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로 기울 수밖에 없었던가, 그거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칸트, 그 다음에 슐러를 거치면 더욱더 분명하게 얘기가 될 것입니다. 버크는 지금 금방 넘어가는데, 금방 넘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과사전이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들어가지고 버크의 미학 치면 그 중요한 내용들이 한 30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맥락이죠. 왜 버크가 감각이 혼란해지는, 판단이 불투명해지는 그런 지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던가.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민족 중심주의예요. 아니면 인종차별주의. 그런 아름다움이 자민족 중심주의가 되거나 인종차별이 된다면 이건 세계 경기가 무너지고 글로벌화되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지극히 민감하게 의식했던 게 바로 이 말은 칸트예요. 그 점에서 위대한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칸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던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우선 추측을 한다면 칸트가 24년생인데요. 1724년생. 그런데 순수집필판을 57세, 57살인가 썼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거의 책을 안 썼어요. 그리고 20대 때 작은 논문을 하나 썼었는데 그게 이제 미학에 관한 것인데 거기서는 칸트도 이런 식으로 버크처럼 얘기했었어요. 흑인을 보면 사람들은, 어린애들은 무서워서 군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추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는데 칸트 스스로 이러한 그 미학의 한계를 너무나 나중에 절감을 하면서 대항전을 했어요. 제가 올해까지는 칸트를 믿고 의존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갑자기. 57살에 대저작을 썼거든요. 저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내년 되면 이제 가능성이 물거품이 되고 저는 360날 마냥 섭섭해 울지도 몰라요. 칸트로 하겠습니다. 전 장동건을 보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을까? 아폴로 같아요. 그리고 장동건을 보다가 제 사진을 보면 갑자기 이상하고 낯설고 인물스러워요. 내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근데 요새는 김수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옛날에 푸다킨테에서 나왔던 인물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시점이에요. 저 두 사람을 에드먼 버크처럼 그러한 부드러움, 크고 작음, 그 다음에 점진적인 변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까? 우리 몸에 오는 자극이 두 사람이 똑같을까? 다를까? 그리고 또 더구나 보는 사람이 저걸 보는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흑인이라면 내 몸에 오는 자극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럼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들, 인종적인 차이들,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어떠한 새로운 미학의 가능성 우리가 열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점에서 진정한 근대적인 철학적 의식을 가지고 미학의 문제에 덤벼들었던 것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칸트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나쁘게 말하면 형식미학이죠. 버크는 이 점에 있어서 아름다운 게 뭔지 내용을 보여줘요. 얼굴이 희고 빛이 나고 윤기가 흐르고 그리고 너무 크지 않고. 이거 잠깐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해보죠. 제가 몸을 가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아름다움하고 귀여움하고 섹시함 이걸 구별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좀 물어보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버크의 미학을 적용을 한다면 키가 큰 여자들, 키가 180도 그러면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리고
키가 좀 작으면 작을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보죠. 그래서는 작으면 아름다운데 귀엽고 크면 아름다운데 섹시하다. 이게 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노벨 대발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노벨 대대를 가리면 안 돼요. 노벨 대발해도 되는 문제예요, 이게.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다고 손 들어보세요. 틀리다고 손 들어보세요. 틀리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제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혹시 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그 문제 가지고 좀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칸트는 이런 이제 미학적인 본경에서 어떻게 탈피할 수 있었던가, 또 어떤 식의 새로운 아름다움의 기준을 마련했던가. 결국부터 얘기한다면 칸트의 미학을 청심미학이라고 해요. 다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부 다 말을 해버리면 버크가 돼버리거든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 작고 부드럽고 이런 식으로. 칸트는 여기서 버크가 말하는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그리어블이다. 매력적인 것이다. 버크는 매력의 관점에서 아름다움과 추함을 얘기했던 것이지 진정한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왜 그러한가? 어그리어블에 있어서는 아까 버크의 모델이 남녀 성적인 차이, 여기에 따라서 아름다움과 숭고를 나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름다움 봤을 때 기분이 흐뭇해지고 그리고 행복감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대성과 더불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래도 저 푸른 초원 위에 등등 이러한 상상의 날개를 달고 날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그러한 이해타산, 이러한 나에게 유리한 게 무엇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 이런 지극히 주관적인 이해관, 이해타산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의미 아름다움하고는 거리가 멀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내가 아름답게 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인종에 따라서 또 나라별로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이제 제 말로 적용을 한다면 아름다운 소리가 가까이 하고 만지작거리고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지고 이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이러한 접촉성, 인접의 미학을 열어놔요. 근데 칸트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가까이 다가서 버리면 아름다움이 깨지잖아요. 우리는 가까이 다가서지 않고 적당한 미학적인 미적인 거리라고 그러죠. 심리적 거리를 두고 나서 다가서지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간조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기분이 흐뭇해지고 갑자기 세포가 약동하면서 봄처럼 뛰기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차분한 간조의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해타산, 몰입과 같은 상인 같은 그런 이해타산과 전혀 무관한 감정, 거기다가 아름다움을 유실시켜요. 이게 올바른가 그릇된가? 물론 그릇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했죠. 니체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그렇다면 칸트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해타산이 아니라 이와 전혀 무관한 미학적인 판단이다. 나를 고려하지 않고 나를 앞세우지 않고 이루어진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 아름다울 때 나는 저것이 아름답게 하는 게 나는 아름다우게 하는 게 아니라 저것이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그녀는 아름답다. 혹은 금강산 아름답다. 여기에 내가 문법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의 그러한 공간에서 좋고 싫은 걸 따지는 나 주체를 제거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게 칸트의 기본적인 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조의 기쁨이라고 해요. 누리고 즐기고 하는 기쁨이 아니라 대상 그대로 놔두면서 계속 바라다보고
그것을 감상하는 거리를 두고 이러한 기쁨들. 이것 따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학적인 거리예요. 벙커에서는 미학적인 거리가 소멸해야만 진짜 아름다운 거죠. 왜? 아름다운 것을 내가 과일이라면 먹고 섭취하고 그게 나의 장고에 되고 피가 되면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게 나의 건강과 자선 보존에 기여하기 때문에. 근데 칸트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대상을 먹어치우질 않아요. 그대로 보존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그렇다면 미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림을 더 가져왔어야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죠. 산책을 하면서 지금 이제 목련이 봉오리를 조금씩 내밀고 있어요. 산책하다 보면 봉오리 내미는 막 푸시하고 미는 그러한 소리가 입김 같은 게 느껴져요. 그죠? 그리고 또 갈대밭이 지금도 서걱거리고 있죠. 길을 가면서 보면 나무들이 있고 꽃이 있고 이런저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길을 가다 보면 라면봉지가 떨어져 있기도 해요. 자, 그럼 질문. 라면봉지는 아름답지 않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키 작은 국화꽃은 아름다워요. 국화는 키 큰 국화도 있고 키 작은 국화도 있고 그리고 빛이 나는 국화도 있고 약간 희쭈그리한 국화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국화는 다 아름답다 그러면서 라면 봉지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아름답지 않다고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가장 칸트에 있어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왜 라면 봉지를 우리가 아름답다고 안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국화옷을 볼 때는 전부 다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갈대를 볼 때 여러분들 갈대밭에 가면 온갖 종류의 갈대들이 있잖아요. 어떤 갈대는 오만하게 꼿꼿 서 있고 어떤 갈대는 겸손하게 머리를 내리뜨리고 있고 어떤 갈대는 보다 푸짐하고 어떤 갈대는 보다 왜소하고 갈대는 전부 다 아름답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아름답지 않거든요. 왜 달라질까요? 왜 라면 봉지를 보고서 아름답고 안 할까? 제 질문을 잘못 던진 것 같아요. 라면 봉지 아름답나요? 왜 라면 봉지는 아름답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보여줬잖아요. 왜 이 아파트를 보고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할까? 예. 인위적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인위적이다. 근데 인위적인 것은 그림도 인위적이잖아요. 아무튼 그렇지만 좋은 대답이에요.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여기서 조금 우리가 시간을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은 예, 그거 만들고 예, 좋습니다. 예, 대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말하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자, 우리가 라면 봉지를 봤을 때 라면 봉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배고플 때. 그리고 봉지는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된다. 라면 봉지 자체가 수많은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나 라면 봉지를 아무 데나 버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문명화되지 않은 것 등등 모든 것들이 이제 고구마 주기처럼 잘려오잖아요. 이미 라면 자체에 수많은 목적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아름다운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름다운 남자, 이거 여자라면 성차별적으로 들리니까 멋있는 남자라고 하는 경우에 어떤 남자가 멋있을까요? 잘 나가고 그리고 또 패션 감각도 있고 콤비네이션도 잘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지치고 그리고 키도 크고 남자는 적어도 키가 178 정도는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루저가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멋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이미 거기에 목적성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라면은 마셔야 된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런 목적성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물찾기가 똑같아요. 이미 답이 있어요. 나무 밑에, 나무가지 두 번째 가지 뒤에 거기에 라면 한 박스 보물이 있다. 이미 거기다 누가 숨겨놓고서 가서 찾는 거에 지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갈대를 봤을 때는 갈대의 목적이 뭐죠? 갈대의 목적. 갈대는 목적이 있다라면 그것은 자기 목적적이지 인위적으로 제3자가 갈대에다가 목적의 짐을 지어놓지는 않죠. 따라서는 목적과 무관하게 갈대를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쁜 갈대하고 이쁘지 않은 갈대하고 구별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구별 자체가 소멸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갈대를 보고 아무것도 따라해요. 존재 자체만은 우리가 긍정을 한다. 위대한 긍정의 정신, 정오의 태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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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100%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갈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자존감이라든지 혹은 자기 완벽성이라든지 이것은 인간의 개념이지 갈대하고는 전혀 무관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대 보고 참 한심하다 그래도 갈대는 아무 불편은 안 해요. 왜냐면 한심하고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죠? 칸트가 하면 구상적인 상상력이에요. 우리가 갈대를 딱 봤을 때 갈대에게서 뭔가 아름다운 형상, 갈대 자신이 나팔 불고 광고하면서 나는 잘나는 갈대야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갈대에게서 어떠한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지적인 정서적인 역량과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칸트에 의해서 진정한 미적인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를 보면서 저 남자는 키가 165밖에 안 되고 그리고 얼굴도 검고 그리고 옷도 잘 못 입고 이런 개념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칸트의 입장에서 본다면 빵점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저한테 안 보이는 무엇인가 아름다움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미적인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능력이에요. 형상을 부여하는 능력.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를 보는 경우에 우리는 아파트를 볼 때 우리가 사는 공간이구나. 그리고 저 아파트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일까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목적성의 개념이 모든 것들을 망쳐버려요. 그런 목적성이 어찌 본다면 상업정신이잖아요. 자본주의 정신이잖아요. 모든 게 이해타산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아름다운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요. 왜? 아름다운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에 관조하는 순간에 이해타산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무한하게 열려놓고 풀어놓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1단계 지나진 않고 2단계는 내가 거기에 뭔가를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가령 한 가지 이건 콜리지가 들었던 예인데 여러분들이 겨울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창을 바라다봐요. 근데 창에 성에가 얼어있죠? 그게 도대체 무슨 모양일까요? 성에가 얼어있을 때 도대체 무슨 모양일까? 거기에 답이 없어요. 나는 호랑이다. 혹은 나는 나무다. 나는 사람이다. 답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호랑이로 재구성하기도 하고 혹은 나무로 재구성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딱 감성을 자극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그때 이제 우리 미적인 감성이 무한히 팽창하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죠. 칸트에 따른다면 화장실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화장실 가면 타일 있죠. 타일이 전부 다 같은 형상들이에요.
근데 그 자세히 보면 진짜 아름답게 느껴질 때 있어요. 이거 기막힌 누드바다. 그런 느낌이 가끔 들 때 있잖아요. 타일은 어떤 저형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어렴풋한 윤곽만 있는데 그 윤곽 흔적선을 따라가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옛날에 봤던 피카소의 혹은 그 모딜리아니의 누드화가 떠오른다. 그러면 갑자기 그게 결합이 되면서 딱 단추가 치워준 소리가 나면서 뭔가 탁 자국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름다움은 절반은 타일에 있어요. 하지만 절반은 나한테 있어요. 내 상상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왜 아파트를 아름답게 못 보는가? 목적성의 개념 우리가 얽매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목적성의 개념에서 벗어난다면 아름다움에서 뭔가 다른 거, 아파트에서 뭔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숭고 얘기를 또 올라가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다시 칸트로 돌아가죠. 자, 우리가 펜을 보면 펜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해를 하죠. 아, 저 펜이구나. 아, 저 사람 키가 185구나.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해를 가능한 것은 전부 다 개념의 질서예요. 근데 개념이 없으면 우리의 개념이 전혀 없이 한번 뭔가를 바라본다고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이 개념 없이 무개념적으로 저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한번 보세요. 개념이 전혀 없어요. 사람이라는 개념도 없고 남자라는 개념도 없어요. 50대 후반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볼 수 있을까요? 개념. 라디오 주파수 맞출 때 운전을 가면서 라디오 KBS 혹은 93.1 맞추려고 그러는데 서울 일각으로 벗어나면 잘 안 맞추시잖아요. 그럼 막 우웅거리다 어느 순간에 탁 주파수가 잡히기도 하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지금 주파수가 거기까지 미치질 않는데 그 라디오가 영웅적인 노력을 하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탁 거기 하고 주파수가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무한히 팽창한 것은 우리의 상상력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상상의 소음. 상상력에 메시지가 없어요. 엄청난 소음이 있는데 그 소음이 어느 순간에 우리 오성, 아름답다는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름다움이라는 개념하고 어느 순간에 일치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 가운데서 생기는 진정한 미적인 판단이다. 칸트에 따르면 이게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근데 아파트나 라이먼 봉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러한 미학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개념의 질서 속에 포섭되어 있고 개념의 노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칸트는 이제 그냥 지나갈게요. 자, 칸트의 연장선에서 우리 미적인 문제 다시 생각을 해보자 하죠.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어떤 성형외과에서 뽑은 사진이에요. 오른쪽 사진을 본다면 두 사람이 있죠. 근데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볼까요? 우리 식당에 가지고 라면을 먹을 때 라면 한 그릇이 얼마죠? 3,000원. 계란 넣으면 얼마예요? 3,500원. 치즈 넣으면 얼마예요? 4,000원. 더 비싼 라면이 무슨 라면이죠? 짬뽕 라면이요. 라면 미식가네. 그러면 계란하고 저 사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뭐 있을까요? 계란을 안 넣으면 3,000원인데 계란 넣으면 4,000원,
치즈 넣으면 5,000배 있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라면을 먹을 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더 투자하면 돼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 그림의 경우에는 답이 나와 있는 개념의 질서에서 한 발자도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견적이 있잖아요. 자, 혼란인데 카오스를 코스모스를 만드는 게 바로 비약이죠. 근데 답이 있으면 이것은 비약이 아니에요. 이것은 통속이에요. 칸에 이것은 몰입의 근성, 상인 근성이에요. 왜? 지질이 공상 못 났으면 왜 답을 따라가겠어요? 자기 스스로 아름다움을 발견해야지. 그리고 상상력이 고갈된 사람은 상상력이 고갈됐기 때문에 작동이 중지하면서 스스로 상상력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부여하고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견적을 뽑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라면 요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삼양라면이 얼마죠? 삼양라면 780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맛있는 라면이 1,000원이라고 해보죠. 저는 맛있는 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삼양을 저는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맛있는 라면 사요. 근데 제 아들은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삼양라면 가지고 맛있는 라면도 더 맛있게 만들어요. 이거 일종의 그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미 답이 주어지지 않는데 스스로 거기다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라면을 끓일 때 값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값에 혹은 성역과에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뭔가 자유로운 여지, 상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인간이거든요. 자본주의의 노예가 아니라 맛있는 라면의 노예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모든 게 물질 문명화되고 산업화되고 모든 게 캐시로 모든 게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게 값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로봇과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트랜스휴머니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폴스 휴머니즘. 이제 기억력이 제가 자꾸 떨어지는데 기억력 재생 회복 약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엄청 좋아진다면 이것은 제가 자존심을 세울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인간이 결국은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돈의 질서에 따라서 자본의 질서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러한 자본주의 혹은 개념의 억압적인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거 바로 미학이에요. 그래서 미학이라는 것은 어찌 본다면 인간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문제는 과연 이게 가능한가요? 칸트에 있어서 미적인 감성이라는 것은 미적인 판단력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전쟁을 만나서 커피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없이 사물을 바라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것은 그런 아름다움 우리가 추구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아름다움은 결국 아름답지 않은 건 똑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한 번에 책을 읽지 그 아름다움의 대상을 우리가 굳이 감상을 하는가? 그래서 칸트가 한편으로는 우리 개념의 노예를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해결책을 제시한 것 같지만 다시 뚜껑을 열으니까 마침 빵이 돼버리는 이런 또 이제 새로운 문제의식이 다시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우리는 이제 미학적인 공경에 난관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움, 추함, 순고, 그로테스크가 도대체 어떠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게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다음부터 다음 시간에 고민하고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 받을게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질문하면 제가 모를까봐 저를 배려하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